올해 63살이에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저 식사 한 끼 하는 자리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온 가족 친척들 앞에서, 그것도 한상 가득한 친척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저에게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불빛은 환했고 음식은 향기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 문태 씨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가 이 집에서 이렇게 소리 한 번 못 내고 짓눌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몇 년이고 참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딱 3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모든 이가 숨조차 멈췄습니다. 그 3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63살의 제가 어떻게 해서야 깨닫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를 가로막았던 것이 그 따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몰래 제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살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아직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혹시 저희 동네에 오신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박간의 도시락 전문점에 음식이 아주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사장 아주머니 팔자가 좀 세다고도 하더군요. 제가 바로 그 팔자가 좀 센 사장 아주머니입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도시락 전문점 2층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달 그날 밤일이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날은 제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의 팔순 잔치였습니다. 원래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축하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식사 도중 시아버지 박성혁 어르신께 대중 앞에서 따귀를 맞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한마디 말도 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제 아들 정한이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온 집안 어른 친척들 앞에서 그 가식적인 체면의 잔치상 식탁보에 커다란 구멍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하는 건 불효 아니에요? 저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놀라긴 했지만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런 엄마인데도 저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7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히고 아스팔트조차 끈적일 정도로 더웠습니다.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사전에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잔치는 어머님이 더 꼼꼼하시니 어머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전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처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낮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먼저 도시락 전문점에 밥을 짓고 돼지갈비 튀김과 채소볶음을 만들었습니다. 6시에 문을 열어 점심때 1시가 넘도록 정신없이 일했죠.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대충 테이블을 닦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으로 가서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생선과 게를 사야 했습니다. 겸사겸사 해운대 해산물 식단에 들러 사장님께 잔치 테이블 메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혜씨, 이달 말 그날 정말 새 테이블 예약 맞죠? 한 테이블 더 추가할 필요는 없겠어요? 박간에 친척분들이 적지 않으시던데. 사장님은 손을 닦으며 저에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새 테이블이면 충분해요. 너무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으로 돌아오면 냄비를 씻고 그릇을 닦고 도시락통을 말려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문태 씨에게 차려드려야 했죠. 그 며칠 동안 제 손에서는 늘 설거지 세제 냄새가 났고 발바닥은 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 문태 씨는요. 그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은 제일 잘하잖아. 나는 끼어들지 않을게. 괜히 방해만 들라. 칭찬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의 팔순 생신이었습니다. 잔치는 저녁 6시
18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먼저 아들 정한이를 끌고 해운대 해산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너무 일러요. 아들은 불평했지만 발걸음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일찍 가는 게 마음이 편해. 네 할머니는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이따가 무슨 실수라도 생기면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나무랄 거야. 저는 걸으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룸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앉는 것이 아니라 차가 바르게 걸려 있는지, 테이블 위에 그릇과 젓가락은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음료수는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종업원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습관적으로 대답하며 음료수 상자를 하나씩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5시가 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해산물 식당의 가장 큰 룸은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3개의 커다란 원형 테이블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테이블 밑에는 이미 해바라기 씨 껍질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은 새로 사신 새빨간 자수 블라우스를 입고 메인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귀에는 금 귀걸이, 손목에는 새로 산 팔찌를 차고 계셨는데 시누이 아윤이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팔을 흔들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 팔찌 정말 두툼하고 무게감 있네. 아윤아, 너 정말 효심이 깊다. 시아버지 박선혁 어르신은 그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입으신 베이지색 셔츠는 제가 며칠 전 특별히 다림질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옆 테이블 친척들에게 예전에 어떻게 단독주택을 지었는지, 어떻게 현장 소장이 되었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철근을 하나하나 직접 어깨에 메고 날랐지. 젊으니까 그런 패기가 있었어. 남편 문태 씨는 그분들 다른 쪽에 앉아 잔을 들고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때는 대단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저는요? 저는 각 테이블 옆을 오가며 자리를 안내하고 차를 따르고 종업원에게 음식 서빙을 부탁했습니다. 누가 오든 저는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며 아주머니, 삼촌, 형수님 하고 부르며 밤새도록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해운대 해산물 식당에 딸려 나오는 무료 종업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6시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전체 요리는 이미 다 나왔고 사람들은 입가에 기름을 묻히며 먹고 있었지만 따뜻한 메인 요리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의 얼굴에 걸린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배가 등에 붙겠다. 지혜야, 가서 좀 물어봐.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서둘러 손에 묻은 기름을 닦고 주방 쪽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2번이나 독촉한 끝에 드디어 뜨거운 해물 전골 한 솥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괜찮아요. 이 솥은 제가 직접 들고 갈게요. 다른 테이블 신경 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솥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는 행주를 깔고 양손으로 솥을 받쳤습니다.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특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흘릴까봐 두려웠죠. 제가 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물 전골 솥을 메인 테이블에 회전판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어느 조카인지 풍선을 쫓아오다가 제 팔꿈치에 부딪혔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힘을 다해 버티지 않았다면 솥 전체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쏴 하고 쏟아져 나와 식탁보에 튀었고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의 새빨간 자수 블라우스 소매에도 튀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보았을 겁니다. 룸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손을 빼고 소매에 묻은 국물 몇 방울을 보셨습니다. 얼굴 전체가 굳어졌지요. 그분이 두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셨을 때 저는 이미 속으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 어머님은 제 이름을 한 글자씩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칼로 접시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네 눈은 어디에 달렸니? 국물 하나 제대로 못 나르고 오늘 내 팔순 잔치인데 재수 없게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망치온 거야? 죄송해요. 아이가 저를 쳤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에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국물 솥을 안정적으로 내려놓고 휴지를 뽑아 소매를 닦아드리려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어머님은 제가 내민 손을 따기로 쳐서 밀어냈습니다. 손발이 둔해서 평생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런 날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니?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 몇 마디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옆에서 누가 픽 하고 웃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구경했습니다. 친우의 아윤이는 옆에서 엄마, 아이고, 좋은 날이니 말 몇 마디만 하세요. 형님도 바빠서 정신 없었을 거예요.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있던 휴지는 이미 구겨졌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인 테이블 다른 쪽에 앉은 남편 박문태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이 그의 얼굴에 2초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괜찮아. 평소에도 이랬잖아. 시부모님이 화내시면 그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익숙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몇 마디 더 죄송하다고 말하고 소매를 닦으면 오늘 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혁 어르신이 젓가락을 3개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8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눈썹은 일자로 찌푸려졌고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조였습니다. 제가 목구멍에서 그 말을 겨우 짜내려 할 때 이미 따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그 한 방울 눈 안에서 터져나왔고 머리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부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쪽이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얼얼하고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물조차 어떻게 흘려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아픔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온 친척들 앞에서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따기 한 대로 체면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모두에게 보여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저를 혼내셨을지언정 따기 한 번 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 몬태 씨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생신잔치에서 시아버지에게 대중 앞에서 이 따기를 맞다니요. 쓸모없는 것. 박성혁 어르신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물 하나 제대로 못 나르고 창피해 죽겠다. 뭘 울어? 지금 당장 깨끗하게 지워. 여기서 바깥에 체면을 구기지 마.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이미 제 얼굴에서 흘러내려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손바닥은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행주나 휴지를 찾아 테이블 위에 국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루마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 간헐적으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몇몇 사촌 형수들은 태어난 척 반찬을 집어 먹으며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떤 조카는 입을 살짝 벌리고 큰일 났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우이
아윤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누가 그렇게 멍청해? 라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정한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 쪽에 서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은 올해 35살로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꼬지람을 들어왔는지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귀는 제 얼굴에 맞았지만 저는 그 일부가 아들의 마음에도 박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싸움이라도 벌이면 이 집안이 정말 뒤집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저어 움직이지 말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물컵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 방 한쪽 구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벽 모퉁이에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창문을 지탱하는 데 쓰는 막대기 같았습니다. 남색은 짙었고 그의 키보다 약간 더 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한 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손을 뻗어 그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막대기를 쥐는 동작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롬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뭐 하려는 거지?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숨을 들이쉬며 구경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한... 이러지 마. 제 목구멍에서 그 말이 반쯤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못 들은 듯 했습니다. 몸을 돌려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든 채 테이블 사이에 서서 메인 테이블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섬뜩하게 조용한 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렷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혁 어르신은 원래 굳게 닫혔던 얼굴을 약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은 코로 흥하고 콧방귀를 뀌셨는데 손자가 효심이 깊은 것을 만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저만 가슴이 무언가로 막힌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정한이는 다시 천천히 국물이 튀어젖은 식탁보 앞으로 걸어가 나무 막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사람을 때리러 달려드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짓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대기를 높이 들어 온몸에 힘을 실어 아래로 찔러 넣었습니다. 다. 그는 세게 내리쳤고 막대기는 식탁보를 그대로 뚫었습니다. 너 미쳤니?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한이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막대기를 세게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옆으로 쓱 밀자 칫 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비단 식탁보가 한가운데서 길게 찢어졌습니다. 해물전골 국물이 찢어진 틈을 따라 흘러내려 의자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이 계속 떨렸지만 몸이 휘청거릴까봐 옆 의자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메인 테이블 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탁보에 국물이 묻은 부분은 그냥 다 찢어버리면 돼요. 다들 안 보이면 기분 나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제 시어머니를 보며 무덤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할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너 지금 무슨 태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한이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따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 박성여 보며 여전히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국물을 쏟았을 때 할아버지는 따기 한 대로 깨끗하게 하셨죠. 지금 식탁보가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저는 보기 싫은 부분을 찢어버려서 다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이 다물어. 시아버지 박성엽 어르신은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너 이제 날개가 돋았니? 네 할머니 생신잔치에서 외쳐날게요. 아들 정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는 여전히 그의 손 옆에 단단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잘못된 말을 했나요? 아니면 잘못된 사람에게 말했나요? 그는 시아버지 박성혁 어르신을 빤히 쳐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외할아버지가 생신잔치에서 대중 앞에서 저희 박아윤 고모에게 따귀를 때렸다면 할아버지는 그분이 아들을 훈육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정한, 됐어. 더 말하지 마. 그는 제 손을 살짝 눌러주었는데 가볍지만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남편 박문태 씨는 결국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 그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더 말하지 마. 빨리 할아버지께 사과해. 정한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방금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 순간 많은 자기 심장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문태 씨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높으시고 할머니가 그 다음이시죠. 정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른이 무슨 일을 하든 아랫사람은 말대꾸하면 안 된다. 그래야 효도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사람을 때리는 그 따귀는 옳고 그름을 한 번쯤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잔치를 위해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어요. 아이가 손을 쳐서 국물을 쏟은 건 고의가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친척들 앞에서 손을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랫사람을 훈육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 박정환이는 평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고 학교 선생님에게 오해를 받아도 저에게 괜찮아요. 선생님이 그냥 기분이 안 좋으셨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그동안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척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막대기 먼저 내려놓고 좋게 이야기하자. 정한이는 손에 든 막대기를 흘끗 보더니 마치 그 존재를 다시 기억이라도 한 듯 살짝 한숨을 쉬고는 막대기를 바닥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할 텐데 잔치는 어떻게? 시어머니 체면은?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손을 뻗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정한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문태 씨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마디 한마디 또렷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건가요? 그는 아내라는 세 글자를 특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국 문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부모님과 저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난처해하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루만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여 초가 흘렀는데 제게는 1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태 씨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우리 쪽으로 한 발짝 옮겨 저와 정한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 얼굴이 정말 심하게 부었어요. 제가 먼저 데리고 병원에 가볼게요.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쳐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제 다른 쪽 팔꿈치를 살며시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저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세 개의 커다란 원형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작게 갖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사람이 젓가락을 그릇에 3개 던져 넣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물 전골로 엉망이 되고 제 아들이 찢어버린 그 잔치상 식탁보가 더 이상 박간의 체면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해운대 해산물 식당 대문을 나섰을 때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약간 아팠습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이는 여전히 문 옆에 기대어 놓았던 막대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찢어진 것은 그 식탁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4여 년간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 가장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떤 일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는 먼저 동네 의원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얼음찜질해서 부기를 먼저 가라앉히세요. 저는 진료 침대에 앉아 의사가 제 얼굴에 연고를 바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이 나이까지 시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아서 병원에서 얼음찜질 약을 처방받아야 하다니. 저는 울지 않았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얼굴은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치 누가 솔로 3개 문지른 것 같았습니다. 눈꼬리에도 약간 붉은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살짝 건드리자 아파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는 걸까? 그의 해물 전골 솥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네가 재수없게 하러 온 거니? 아니면 일부러 망치러 온 거니?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엽 어르신의 그 따귀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제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나무토막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는 깊고 하나는 옅었습니다. 정한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 좀 말할 수 없어? 그분들은 내 부모님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셨어요? 아내분이 아버지 눈앞에서 아버지께 맞았잖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닦던 동작이 멈췄습니다. 몬테 씨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물론 봤지. 하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잖아. 평생 그렇게 무서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서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아내분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한이는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건 불효예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팔아서 아버지 마음속 효도했다는 위안을 얻는 거예요. 불효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세대 여자들은 남자의 효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효도는 효도였습니다. 기껏해야 마음속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다니요. 거실은 잠시 몇 초간 침묵에 잠겼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또렷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몬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억울한 건 알지만 오늘 네가 그렇게 막대기로 식탁불을 짓고 온 친척들이 다 보는데 정말 보기 흉했어.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불효사라고 할 거야. 보기 흉하다고? 정한이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 따귀를 때렸을 때는
보기 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엄마가 거기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욕먹을 때는 보기 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엄마 혼자 거기서 국물 닦고 식탁보 닦고 눈물 흘릴 때도 보기 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사람들이 아들 불효자라고 할까봐 두려워할 뿐, 사람들이 아내를 함부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봐는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한 이가 저를 위해 말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조차 감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먼저 저를 위해 그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 부자 두 사람이 싸움을 마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태 씨가 설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 밤부터 제 아들 정한 이의 뒷모습이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다는 것만 압니다. 저는 잔치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니 며칠 화를 내다가 서서히 잊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제 휴대폰은 문자 폭탄으로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자 빨간 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은 먼저 긴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정말 내 팔자가 기구하다. 힘들게 손자 이렇게 키웠더니 손자가 막대기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리려 해. 내 체면이 다 구겨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우이 아윤이가 이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제 정말 너무하셨어요. 엄마가 밤새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가슴은 다시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 안에는 얼굴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몬태 씨가 시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점심때 본가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온 가족이 다 모인다고. 점심때 본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무슨 공청회에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성혁 어르신과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셨고 몇몇 참견하게 좋아하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마치 죄인처럼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나, 어제 일 네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멩이 같았습니다. 정한이는 제 옆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막대기로 식탁보를 찢은 것은 제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날 잔치를 그렇게 보기 흉하게 만든 것,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정말로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네가 사과하는 건 별개고 예의는 별개다. 네가 어제 그렇게 한 것은 어른에게 불경한 짓이야. 무릎 꿇고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정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럴 필요 없어요. 제 남편 몬태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다들 화가 나서 그랬으니 지난 일은 그냥 넘어가세요. 닥쳐. 시아버지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평소에 제대로 말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네 아들 편을 드는 거냐? 정하나, 무릎 꿇을지 말지는 네가 선택해야. 거실은 옆집 이웃이 문 닫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정한이가 옆에서 살짝 한숨을 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정한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아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따귀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반항하는 거니? 시어머니 이기영 여사님이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날개가 돋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려들어? 저는 원래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따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쌓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오늘 제가 말대꾸로 어머님들을 거슬렸다면 무릎 꿇으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따기는 제가 국물을 나르다가 아이에게 부딪혀 국물이 쏟아진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명의 년간 앞뒤로 바쁘게 일했는데 겨우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맞아야 했나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 앞에서 이런 어조로 말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제 눈은 시큰거렸지만 말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각간해에 시집 온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아팠을 때 제가 돌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2번 수술하셨을 때 밤새 병상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저는 밤새 화장실도 오래 못 갔습니다. 혹시 깨어나셨는데 사람이 없으면 화내실까 봐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는 갑자기 느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정말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라고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저 박지혜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인가요? 잘못했을 때만 이 집 식구인가요? 평소에 제가 밥하고 빨래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심의 아윤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끼어들려 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정한이가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가 시댁에서 시어머니 생신잔치에 시아버지에게 대중 앞에서 따기를 맞았다면 고모도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시아버지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어. 네 엄마가 워낙 둔해서 그렇지. 정한이가 할머니를 안심시키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단했습니다. 어제 그 따기는 분명 엄마 얼굴에 맞았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알 겁니다. 그건 훈육이 아니라 화풀이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나 고모를 나무랄 때 누가 감히 말대꾸를 했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도리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며느리를 때리는 것이 아랫사람을 훈육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아랫사람도 어른을 때릴 수 있는 건가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논리를 분명히 말하는 것뿐이에요. 정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날 고모의 시아버지가 생신잔치에서 대중 앞에서 고모에게 따귀를 때리며 국물 나르는 것을 잘 못한다고 나무란다면 할아버지는 이것을 훈육이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고 말씀하시겠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 아들에 의해 이렇게 몇 마디로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남편 박문태 씨는 옆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결국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정한, 말 조심해. 정한이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제가 보기 흉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것이 옳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누가 엄마를 건드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가 소리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거실 공기 속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파랬다가 하였다가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결국 그저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는 등받이에 기대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가에서 나왔을 때 햇살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고름 주머니를 살짝 질렀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다음번에 뒤집힐 것은 어른들의 체면만이 아니라 이미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잔치 후 2주째 몬테 씨가 허리가 아프다며 일요일에 본가에 가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오래된 본가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문에 들어서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지혜, 왔니? 음식은 먼저 주방에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은 웃으셨지만 제 몸의 시선이 다차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마치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보는 듯이요. 그날도 밥은 먹었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도 잔치 날 밤에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일은 뒤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테이블 위로 꺼내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면 저는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본가에 자주 돌아가지 않으면 이 집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정말 이상한 조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잔치 후 3, 4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몬테 씨가 갑자기 가게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새 놓은 그 오래된 아파트 지붕이 새서 사람을 불러봐야 한대. 저녁밥은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내가 엄마랑 같이 가서 좀 보고 올게. 저는 멍했습니다. 지금요? 그럼 저녁은 간단하게 좀 해먹어. 그는 말하면서 꼬리에 걸려있던 비교적 새 셔츠를 꺼내 다리미로 칼날을 눌러 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그저 입을 수 있으면 됐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셔츠 칼라가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그는 심지어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그 향수는 정한 이가 재작년 설에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아까워서 뿌리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집 보러 가는데 향수를 뿌려요? 제가 그를 놀리자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따가 부동산 중개인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온몸에 기름 냄새 나면 보기 흉하잖아.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그가 예전에 건설 회사에 다닐 때 부동산 중개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습관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집 보러 가야 한다. 중개인과 세입자 문제 논의해야 한다. 같은 이유가 그의 입에서 점점 더 길게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2번, 3번으로 늘었습니다. 때로는 평일 저녁이었고 때로는 주말이었습니다. 매번 외출하기 전에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그 두어버리는 비교적 새롭고 몸에 잘 맞는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한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몬테 씨는 일찍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그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눈꼬리로 슬쩍 보니 휴대폰 화면에 이런 문자가 보였습니다. 윤서 씨, 내일 그 전망 좋은 방 2개짜리 아파트 보러 오실 시간 되세요? 겸사겸사 커피도 한잔해요. 몬테 씨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휴대폰을 움켜쥐고는 몸 전체를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우스꽝스러웠고 휴대폰 케이스가 차상 모서리를 긁으며 탁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자신도 놀란 듯했습니다. 왜 그래?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중개인이야. 그 사람들 단체 채팅방이 너무 시끄러워. 하루 종일 집 사진만 보내. 그는 아주 빠르게 말했고 중간에 작게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 세대 여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보다는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요즘 그에게 너무 차가웠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나? 혹시 잔치 때 그 일 때문인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태 씨는 숨소리가 고르고 아주 깊이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한 목소리가 네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전에 집 보러 갈 때도 이렇게 꾸미고 갔었나?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옷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카페라떼, 치즈케이크라고 적혀 있었고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가게 이름과 함께 동네의 비교적 새로운 길에 있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흰 종이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달로 몇 번 박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지금 소란을 피워도 그저 싸움을 일찍 시작할 뿐이야. 차라리 먼저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두는 게 낫겠어. 모든 것을 집과 연결 지은 것은 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점심 도시락 전문점이 막 바쁘게 끝나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 본가로 와서 식사해.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정한이네 가족도 다 오라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무슨 가족 회의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요? 오래된 집 문제라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 아파트들을 좀 정리하려고 해. 나중에 너희 형제자매들 싸우지 않게. 그는 말을 마친 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온 가족이 다시 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두세 가지 따뜻한 반찬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크게 틀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어머님은 저를 흘끗 보셨는데 그 눈빛은 마치 어떤 의자를 보는 듯 무덤덤했습니다. 정한이네 가족도 도착했고 며느리 이윤아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텔레비전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개인이 온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머리를 만지며 문을 열러 가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서자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대략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부드럽게 파마해서 뒤통수에 묶어 늘어뜨렸고 얼굴에는 연한 화장, 눈썹은 아주 가늘게 그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몸에는 연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몸에 잘 맞았고 발에는 높지 않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하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상자는 과일 선물 세트였고 다른 상자에는 케이크 가게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 윤서입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자마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샀어? 안 그래도 되는데. 시아버지는 갑자기 10살은 젊어진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부동산 중개인인데 일 처리도 꼼꼼하고 사람도 정직해. 그냥 윤서라고 부르면 돼. 저는 옆에서 반찬을 나르며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 처리도 꼼꼼하고 사람도 정직하다는 이 말은 제가 평생 들어봤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누가 오늘 주인공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시아버지 옆 시어머니에게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에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생선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드셔보세요. 시아버지에게도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반찬은 제가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밥도둑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하며 이 외부인에게 어떻게 웃어줘야 할지 잘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말에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네 입은 정말 달콤하구나. 그러니 장사도 잘 되지.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제 밥그릇 안에 반찬을 먹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말솜씨가 달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기껏해야 엄마, 이 반찬이 좀 짜요. 다음번에는 소금 좀 덜 넣으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람 대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말이 없고 식사할 때는 그저 반찬을 찍어 먹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활기찼습니다. 그는 예전에 집을 지었던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빛났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는 마감 기한 맞추려고 밤늦게까지 일어나서 일했으니 정말 힘들었지. 윤서 씨는 계속 정말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문태 오빠, 정말 전문가시네요.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녀는 마치 정말 존경하는 듯 팔꿈치로 턱을 쾌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질투하는 씁쓸함이 아니라 원래 내 남편도 이렇게 생기 넘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는 말하기 귀찮았던 것뿐이구나.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나와 네 엄마가 나이도 들었고 그 새놓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나중에 너와 아윤이가 그것 때문에 다툴까봐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야. 문태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파실 생각이에요? 팔면 아깝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채 놓으면 매달 월세가 나오니 은행보다 나아.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중에 손자에게 물려주든 어떻게 하든 천천히 생각할 수 있잖아. 윤서 씨가 옆에서 즉시 맞장구 쳤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런 오래된 아파트도 위치만 좋으면 살짝만 고쳐도 월세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녀는 눈을 굴려 우리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미 나중에 어떻게 나눌지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유권을 잘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이 덜해요. 어떻게 정리해요? 신우이 아윤이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세 식구와 외부인인 윤서 씨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윤서 씨를 마치 자기 사람처럼 여기고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서 정리할 수 있는 집이 몇이 있는데 그중 한 채를 먼저 문태 씨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제 남편을 살짝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세입자 관리하고 수리하는 걸 도와주시니 그분 명의로 해두면 대출받거나 인테리어 하는데 더 편리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듣고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래, 문태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의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는 손자에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번뜩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채는 어떻게? 아윤이 쪽은? 윤서 씨는 서둘러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그저 제 제안일 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많은 집안이 집 때문에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미리 잘 정리해두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날 식사는 제 입맛에서 아무 맛도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윤서라는 세 글자가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일부러 몬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분 말을 꽤 많이 하던데 그 사람이 당신이 말한 그 중개인 맞지? 응. 그는 옷을 벗으며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일도 꽤 열심히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번 안 뛰면 사람들이 아예 기억도 못하는 거 알잖아? 그 사람 젊어 보이지 않던데.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러게 거의 40은 됐겠지. 그래도 관리 잘했잖아. 그 사람은 나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 다른 집 차리하는 것도 도와줬고 오래된 고객이지. 그래요? 저는 베개를 톡톡 두드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밤중 몇 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미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침대 다른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바닥에 딛고 천천히 문 뒤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베란다 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태 씨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주 조용했고 그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기 때문에 저는 특히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의 어조는 제가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분들 옛날 사고방식이 좀 보수적이잖아. 오늘 네가 말한 것들은 그분들이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살짝 웃었습니다. 윤서 씨, 걱정 마. 그 오래된 집은 나중에 내가 잘 처리해 줄게. 우리 여기에서 먼저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가 말할게.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윤서씨라는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가 문고리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제 심장이 쿵 하고 위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누구 불렀어요? 누구를 위해 무슨 집을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태 씨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베란다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일어났어? 그는 몸을 돌렸는데 얼굴에는 방금까지 웃고 있던 표정이 미처 수습되지 않아 어색하고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다가 당신 말하는 소리에 깼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문태 씨, 방금 내가 다 들었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내가 전화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 일에 관한 얘기였어. 일에 관한 얘기의 사람을 윤서 씨라고 불러요. 제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 그 오래된 집은 내가 잘 처리해 줄게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 지금 문 뒤에서 엿듣는 거니?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엿들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한밤중에 베란다에 서서 누구랑 달콤한 말을 주고받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구멍이 약간 잠겼지만 그 몇 마디를 기어코 내뱉었습니다. 윤서 씨, 맞죠? 문태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중개인이고 집 문제 처리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집 문제 소통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하나요? 저는 그가 방금 했던 어조를 흉내내며 살짝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너는 억울해하지 마. 걱정 마. 이게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애하는 건가요? 베란다에서의 그 전화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에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더 추악한 연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태 씨와 싸운 후 그는 문을 쾅 닫고 돌아서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도시락 전문점 철문을 열어주었고 여전히 국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로 옮겨주었습니다. 점심때 일이 끝나자 그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제 당신 너무 예민했어. 말소리도 너무 커서 아래층 손님들도 다 들었다고. 정말 보기 흉했어. 보기 흉하다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저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이 망문을 닫았고 저와 남편 박문태 씨는 본가의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식사 후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쪽에서 해가 비쳐 주방 안은 좀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과일을 깎아 있다가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가 또 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찹쌀떡 사왔어요. 이따가 식사 후에 저랑 같이 드세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과장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귀는 특히 더 쫑긋했습니다. 사과를 반쯤 깎았을 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 씨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혜씨, 여기 계셨네요. 그녀는 웃으며 손에는 여전히 찹쌀떡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 같이 먹을 과일 좀 깎고 있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사과를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런 굳은 일은 외국인 도우미 시키면 되죠. 지혜 씨도 나이가 있으신데 아직도 서서 닦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당장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굳은 일, 외국인 도우미, 나이가 있다는 이 몇 마디가 한데 모여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익숙해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손을 안 움직이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지혜 씨는 정말 꼼꼼하게 일을 잘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에게 늘 칭찬하세요. 입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어조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몸을 돌려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좋은 도움이 아는 분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돌봐줄 사람을 찾으시면 저에게 부탁하시면 돼요. 지혜 씨는 그냥 편히 쉬세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마침 시어머니가 복도 쪽을 지나가다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윤서 씨는 말을 이어서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돈 아깝다고 도우미 고용하기 꺼려지시면 제가 외국인 도우미 찾아봐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굳은 일은 다 지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멍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눈을 가늘게 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물러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깎은 사과를 접시에 한 조각씩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첫마디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그 여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니? 그 여자가 상간녀니? 어디까지 발전한 거야? 저는 멍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 모습은 평범한 남녀관계 같지는 않아요.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주방에서 무슨 외국인 도우미 어쩌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은 줄 아는 거야? 감히 내 앞에서 앞으로 사람을 시켜서 네가 지금 하는 일을 하게 할 거지라고 말하다니. 자기를 미래의 안주인으로 여기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음 아파하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누가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한 통쾌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여자와 뭘 다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도시락 전문점이나 잘 운영하고 싶어요. 집 문제는 어머님들 것이니 제가 감히 더 말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은 나와 네 시아버지가 수십 년간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거야. 윤서 같은 사람에게 줄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윤서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신 것은 누군가 그들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겸사겸사 제 자리까지 함께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며칠 후 일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본가에 국을 가져다 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에 안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배 사러 잠시 밖에 나가셨다고 이따가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을 주방에 넣어두고 베란다에 가서 전에 널어둔 이불을 거드려 했습니다. 계단을 지나갈 때 아래층 현관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집 문제는 천천히 해야 해. 저는 계단 모퉁이에 멈춰 섰고 심장이 갑자기 쿵쿵 뛰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윤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달콤하면서도 약간 애교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조급한 건 아니에요. 그 오래된 아파트들을 만약 문태 오빠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고 처리하기도 더 편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집은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야. 몬태, 혼자에게 다 줄 게 아니라고. 나에게는 딸 아윤이도 있어. 네가 몬태랑 어떻게 하든 그건 너희 둘 문제야. 하지만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네가 몬태랑 결혼해서 상간녀로 집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꿈깨. 윤서 씨의 목소리는 약간 억울한 듯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장 어르신들이 이사 나가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나중에 계획을 잘 세워두면 모두에게 좋다는 거죠. 시아버지는 약간 짜증난 듯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은 앞으로 내 앞에서 다시 하지 마. 듣기만 해도 싫으니까. 저는 서둘러 위층으로 물러났고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느꼈습니다. 이어든 살먹은 노인이 예전에는 저에게 각박하게 대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그는 우리 모두를 다시 본가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 아윤이도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반찬은 없었으며 뜨거운 차 한 주전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공기는 약간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소파 한쪽 구석에 놓인 그 하이힐이었습니다. 연한 색의 굽이 가늘고 뾰족해서 또각또각 소리가 크게 나는 그런 구두였습니다. 그녀도 와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적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왔어요. 혹시 제가 말 실수라도 할까봐 들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 번 눈을 흘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문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문태야, 네가 그날 나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봐. 문태 씨는 헛기침을 했지만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본가 2층 방과 그 오래된 아파트며 제가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전기 배선이나 수도관 같은 것을 수리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만약 먼저 제 명의로 이전하면 제가 대출받기가 더 편리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두 분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며칠 전 그의 카톡 대화에서 이미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 씨가 그에게 보낸 것이었죠. 나중에 아버님께는 그분들이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이라고 말해.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두는 게 더 편리해. 시아버지는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북부 지역에 있는 집들은 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니? 문태 씨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누구랑 같이 천천히? 시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내리치자 찬물이 한 바퀴 튀었습니다.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이은서 씨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내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제안을 드린 것뿐이에요. 입 다물어. 시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네가 말할 차례가 아니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갑자기 약간 통쾌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가 외부 여자에게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태야, 시아버지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이 집을 네가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문태 씨는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가져야죠. 이 집을 가져?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라. 집은 나와 네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 아래서 공사장에서 시장에서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아올린 거야. 나중에 우리 노부부가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나와 네 엄마의 결정이지. 너와 옆에 있는 그 여자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윤서 씨는 얼굴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아버지가 등받이에 기대어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혜야. 시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똑똑히 들어라. 이 집에서 며느리는 며느리다. 밖에 있는 그런 여자는 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며느리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해 외부인을 막아주는 말이었습니다. 통쾌하냐고요?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가 갑자기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었고 겸사겸사 저를 자기 식구의 일부로 여겨 함께 싸우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순간 저는 결국 내가 완전히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서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문태 오빠, 저희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즉시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능력 있으면 네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만나봐라. 우리 집은 이미 며느리가 있다. 부족하지 않아. 우리 집은 이미 며느리가 있다는 그 말은 제 마음을 다시 씁쓸하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태 씨는 옆에서 두부처럼 하얀 얼굴로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문태야,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한다. 네가 굳이 밖으로 나가 누구랑 지내든 내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네가 감히 나에게 본가 2층과 그 오래된 아파트들을 네 이름으로 이전해달라고 말한다고? 대출받기 편리하다. 나중에 은퇴 자금 어쩌고라고? 감히 네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것을 손자 정한이와 며느리 지혜에게 남길 것이다. 너와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이다. 거실은 그 순간 공기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문태 씨는 깜짝 놀라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뭐? 시아버지의 화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너는 지금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누구랑 놀아나는 거야. 네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집을 네 이름과 그 여자 이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내가 죽은 줄 아느냐. 그는 말할수록 더 격해졌고 시어머니조차 그를 붙잡으며 됐어요. 먼저 좀 앉아요. 의사 선생님이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겠어. 시아버지는 헐떡이며 오리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 말은 여기서 끝이야. 박간의 집은 나중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두 종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박간의 손자, 손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노부부와 효애락을 함께한 며느리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윤서 씨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선물 들고 와서 입만 달콤한 그런 여자는 아니다. 신우이 아윤이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유언장 같은 것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김에 나는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했어. 시아버지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언젠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오래된 집을 가진 사람들을 노리고 달려들어. 내가 미리 분명히 말해두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더 추악하게 싸울 거야. 시아버지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잘 들어라. 내가 손자만 아낀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정말 무슨 유언장을 쓴다면 네 목도 있을 것이다. 네가 밥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우리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마치 갑자기 누가 마음속에 등불을 켜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상황이 격해진 끝에 윤서 씨가 먼저 일어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녀는 일어서며 목소리는 비교적 침착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감정이 격하신 것 같으니 저는 먼저 돌아갈게요. 문태 오빠, 집 문제는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가방을 들고 또각또각 하는 그 구두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뒷모습은 평소보다 약간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차갑게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입만 달콤해도 소용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의 늘 그렇듯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한이, 아윤이 모두 휴가 내고 같이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요언장이라는 두 글자가 사람을 짓눌러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은 에어컨이 아주 세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중하게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공사 현장 도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셨습니다. 아윤이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뒤적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문태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정한이는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제 의자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 증인, 법적 보호 같은 단어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앉아서는 안 될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단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혜야, 이건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제 코끝이 시큰했지만 저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문태 씨는 한동안 따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냉정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한이가 한번 그를 찾아갔을 때 나가려면 나가도 되지만 엄마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만 던졌습니다. 문태 씨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 박문태 씨 휴대폰에서 윤서 씨의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라질 때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저녁 6시 도시락 전문점이 문을 닫고
철문이 철컥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갑자기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문태 씨는 맞은편에서 저에게 새우를 까주는데 여전히 서툴지만요. 정한이는 아버지에게도 반찬을 덜어주고 저에게도 덜어줍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드디어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밥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고 천천히 답글 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